7월 24일 월요일 한강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목요일 DMZ에서 포격을 하고 우리가 30여 발을 반격한 이후에 북한은 토요일 오후 5시까지 확성기를 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군사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가 시끄럽더니만 토요일날 오후에 양측이 판문점에서 북측의 황병서, 그리고 우리 측의 김관진, 그리고 홍영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김양근, 이렇게 해서 총 남북의 4명이 토요일 밤을 새우고, 그리고 일요일날 새벽에 5시 반에 끝나고 오후 3시 반에 또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날 오후 3시 반에 재개된 2차 협상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발표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협상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고 좀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주 지극히 주관적으로 제 개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토요일날 협상에 들어가면서 북측이 대한민국이라는 발언을 썼다 해서 마치 감동하는 듯이 호들갑을 떨던 언론, 또 언론에 나서 떠들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했습니다. 자, 지금 북측이 목함 지뢰부터 시작해서 지난 4일날 터졌죠. 그래서 10일날 우리가 발표했고, 또 15일쯤에 북측이 자기들한테 떠넘긴다면서 그냥 잊지 않겠다. 그리고 을지 프리덤 가디안 훈련을,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해라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20일날 북측이 행동에 돌입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까지 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북측에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이번 협상을요, 복잡하게 남북관계의 포괄적인 문제를 다룬다라는 거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는 북측이 사과해라, 인정하고, 두 번째, 재발 방지하고 책임자 문책해라, 딱 이것만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북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다 할 거니까, 그렇다면 확성기 좀 꺼줄래? 그럼 우리가 꺼줄 수 있죠.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안 하겠다면요. 그럼 이것만을 가지고 의제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의제가 정상회담 빼놓고는 다 이야기되고 있다. 저는 정상회담도 이야기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 더 나아가서 또 뭐가 있습니까? 오이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부터 시작해서 핵 폐기부터 미사일, 그리고 심지어 무슨 DMZ 생태평화공원, 경원선 연결 복원, 지금요 전쟁하겠다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최후 통첩 시간 한 2시간 앞두고 서로 만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화해보자 했는데, 그 대화 속에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오이사 조치 해제가 들어간다면 이 두 측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측과 만나는 의제를 정확하게 DMZ 목함 지뢰 부분과 북측의 선제 포격에 대한 부분에 한정해서 그 부분만을 해결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북측의 고위층을 만날 기회만 있다면 마치 우리가 제안하고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는데 북한이 목함 지뢰를 터뜨린 다음날 8월 5일날부터 제안했는데 북측이 답을 안 했는데, 이런 어떤 북측과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핑계라는 목적에서라도 모임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에서라도 우리가 그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야 되겠다고 달라드는 모양새는 저는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의 사기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들은 아마 며칠째 군화를 벗지 못한 채 침상에서 그냥 새우잠을 자면서 완전 군장에서 군복을 입은 상태로 전부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3대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전 전력이죠. 잠수함이 70대가 있는데 50대가
지금 현재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미군의 항공모함이 북한의 동해와 서해, 북한은 남한에서 동서해가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해에 있는 잠수함은 저희 동해만 있고 서해에 있는 잠수함은 서해에서 만들어져서 평생 없앨 때까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서해에 잠수함 기지가 있는데 북한은 항상 이 남측을 상대로 이 전쟁이나 도발을 벌일 때 몇 가지, 세 가지 주요 이 관측 포인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잠수함, 하나는 공기부양정, 하나는 특수전 요원. 이 세 전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 북한이 도발이나 위협을 조성하려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지금 잠수함이 평소에는 뭐 대였을 때만 안 보이고, 그러니까 물밑에서 들어가고 작전에 나머지는 떠 있는데 지금 현재 50대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거의 뭐 가동할 수 있는 풀로 북한은 잠수함을 다 물밑으로 집어넣어 놓고 있는데 뭔 꿍꿍인지. 그리고 지금 공기부양정이 또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공기부양정. 그래서 공기부양정을 가지고 지금 서해 오도, 공기부양정이라는 거는 이 뭡니까? 우리에 약간 떠가지고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는 거죠. 주로 이제 호수나 바다가 잔잔한 데서 멀리 가지 않을 때 기습적으로 침투하는 용도나,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 호수, 또 뭐 캐나다라든지 저기 아이슬란드, 뭐 이런 그린란드 이런 어떤 극지에서 호수를 갖다가 위에 약간 떠서 달리도록 하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근데 북한의 그 공기부양정은 지금 북한의 장산곳 있는 황해 쪽에서 서해 5도에 순식간에 올 수 있는, 한 2, 30분 만에 10분 만에 올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북한의 특수전 요원을 싣고 그거 수십 대 수백 대가 예를 들어서 이 북한의 서해 5도의 연평도라든지 백령도, 뭐 소청도, 대청도 등에 이렇게 침투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우리 병력이 북한의 특수전 요원을 고립된 채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서해 5도 위협용으로 항상 이 공기부양정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공기부양정이 지금 애매하다. 그리고 지금 특수전 요원, 즉 북한이 남측에 게릴라전이나 테러나 기습전을 벌일 때 특수전 요원, 북한은 특수전 요원이 전체적으로 한 20만 명쯤 되고요. 그 중에 한 4, 5만 명은 완전히 그냥 세계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그런 특수전 요원으로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전선에 여전히 포병 전력이 2배 이상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그런 어떤 전쟁과 국지 도발을 준비하는 그런 전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북한에 황병서가 나오고 판문점에서 또 김양근이 나오고 이러니까 마치 이참에 북을 상대로 야, 그동안 협상하지 해도 잘하지도 않고 8.15라는 중요한 남북 간의 어떤 평화 제안을 하고 진전이 있는 시기가 그냥 넘어가 버리다가 이런 도발이라는 이런 어떤 걸 계기로 남북 간의 어떤 협상의 급 진전이 될 수 있다, 기대를 가진다. 저는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위기는 이 위기대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북측과 대해서 정리해 가고, 또 북측과의 다른 지금 의제들,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오이사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또 더 나아가서 뭐 남북 간의 경원선 연결, DMZ 평화공원 조성, 또 남북 간의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대로 별도의 협상장에서 의논하는 것이 맞지, 온통 짬뽕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앞으로 북한이 그럼 이렇게 이번에 설사 온갖 걸 다 섞어가지고 이 협상장에서 달아서 극적인 타협을 봤다 칩시다. 그럼 그때 본 극적인 타협이 원활하게 다 진행이 되겠습니까? 가다가 또 삐걱거려서 또 긴장이 조성되죠. 자, 북한은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한번 도발해, 포를 한번 쏴. 지난번에 한 것보다 더 센 정도로. 즉 이번엔 백령도에 한번 쏴. 안 그러면 DMZ에 한국군 기지에도 한번 쏴. 자, 그리고 또 양쪽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 그러다가 또 협상하자 하면 바로 나오더라, 한국 측에.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북측에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렇게 협상을 오래 걸면서요. 저는 하루나 이틀 정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북한이 사과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면 더 이상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 그렇게 북에 대해서 세게 나가다가 전쟁을 나면 어떡하느냐.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전쟁 나고 안 나고는 솔직히 냉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정합니까? 북한이 정합니까? 북한이 하고 싶으면 그때 언제든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북한이 안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런 판을 벌일 때 여러 가지로 자신들이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할 것이고,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북한은 언제든지 전쟁을 벌여가지고 일단 일주일이든 3, 4일이든 끈 다음에 그 다음에 협상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우리 의지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정한 원칙에 따라서 이번 일만을 가지고 의제로 하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협상을 통해서 큰 걸 얻어내고 또 국가의 급진전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고 하면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면 저는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북한이 이번에 뭐 때문에 도발했겠습니까?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 8월달이야. 남측이 우리한테 내년에는 8월달만 되면 항상 남북 간에 뭐 DJ 노무현 정권 때는 한국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쪽에서도 내려오고 8.15 뭐 축제를 갖다가 남북 공동으로 벌리고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 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줄어들어가고, 특히 천안함 이후에는 남북 간의 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자, 8.15 때는 남측의 정권이 요즘 뭐 지지율도 낮고 하니까 뭔가 제안을 해올 거야. 근데 제안하는 거 빤하다. 뭐 할 건지 뻔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제안에 뭐 굳이 응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역으로 꼬리가 남지 않게, 증거가 없게 도발을 하자. 이번에는 뭐예요? 바다에서도 한번 했고 공중에서도 한번 했는데, 아, 이번에는 DMZ 때에서 한번 벌이자. 자, 그래서 지뢰가 터졌습니다. 지뢰가 터지니까 이제 한국이 확성기를 틀어요. 저는 확성기에 대해서 북측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북측의 장군들이 김정은한테 확성기를 끄고 왔다고 충성을 보여야 되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온갖 인터넷에, 북한이 뭐 물론 인터넷이 내부적으로 단절돼 있지만은 온갖 TV가 북한 사람들도 남한 걸 많이 보고 하는데, 확성기를 틀어제낀다고 해서 북한이 견디기 힘들어한다라는 우리 측의 입장은 좀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서 북한의 장병들이 무슨 확성기,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그 북한에 있는 인민들이 확성기를 안 틀면 남측의 사정을 모르고 북측의 무슨 3대 세습 독재를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확성기가 위협적이라면 벌써부터 틀어제꼈어야죠. 한국 군대보다도 더 위협적이라면 확성기를 틀어제끼는 게 훨씬 대북의 효율적인 전력이지 않습니까? 아예 막 초고성능을 해서 전 북한이 다 듣도록 확성기를 틀어제껴야죠. 그렇게 좋은 전력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틀었습니까? 그럼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 확성기 철수하기 전에, 그 이전에는 확성기를 그렇게 몇십 년간 6.25 때 이후로 50년 이상을 확성기를 틀어제꼈는데 왜 전쟁 안 났습니까? 그래서 확성기 문제를 가지고 북이 못 견뎌서 뭐 협상장에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북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번에 테스트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테스트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자, 8.15인데 우리는 이 8.15를 깜쪽같이 한국에 허를 찔렀다. 그래서 우리한테 무슨 평화 제안을 또 상투적으로 해올 건데 우리는 등 뒤에서 한방 찌르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을요? 얼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한미 간에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괌이나 오키나와 하와이에서 병력을 동원해서 하는 수만 명의 대북 전쟁 훈련을 한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또 한번 엿을 매기는 방법이 뭐냐? 자, 세게 긴장을 한번 조성하면 그 앞에서 한미가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 한번 뒤면 내년에도 그런 훈련을 하는데 겁을 좀 먹을 거다.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하면서 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DMZ 때 포를 쐈죠. 진짜 많이 쏘면 전쟁 날까봐 한 2발 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또 한 30발 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미 간에 지금 북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나. 요즘 한미 간에 좀 껄끄럽던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같나 다르나도 한번 테스트 해보자라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옛날 같으면 B-52 지금 이 현존하는 가장 큰, 가장 성능이 좋은 폭격기입니다. 엄청난 항속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폭탄을 담아서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B2 이 스텔스 폭격기로요. 핵 폭탄까지 담아서 터뜨릴 수 있습니다. 북측에. 근데 이건 스텔스라서 평양까지 날아오는 동안에 감지도 안 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F-22 일명 랩트라고 부르는 미국이 하도 성능이 좋아서 하도 비용이 비싸서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팔지도 않는 비행기를 팔아라고 한 F-22 또 미국의 핵 잠수함 그러면 동해나 이런 데서 떴다가 안 그러면 황해나 물밑에서 평양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날려버릴 수도 있죠. 이런 어떤 전력들이 이번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 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공동 합동 전투기들이 이렇게 북에 대한 대응을 위한 일종의 위력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F-15 4대, 미국에서는 F-16 4대입니다. F-15는 현존하는 최상급 레벨의 전투기고요. F-16은 그보다는 좀 떨어지는 미들 레벨, 중급쯤 되는 전투기죠. 근데 미국에서 동원한 게 중급쯤 되는 전투기였어요. 이런 부분들도 북한군으로 하여금 약간은 오판을 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볼 때 미국이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을 했다. 즉 긴장을 너무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전번에 F-22가 한번 오고 그 다음에 B-52가 한번 오니까 북한이 난리가 났었죠. 예, 천안함 때 전후로 했어요. 그래서 북측이 지금 한미 간에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하는 이 군사적 입장은 어떤 것인가, 또 미국의 외교적 입장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테스트 좀 하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 판을 벌린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일본에 있는 어떤 정치평론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9월 3일 날 전성절에 박 대통령이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번에 이 도발을 했다. 저는 뭐 거기에 박 대통령의 참석에 대해서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보려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중국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전성절 열병식에 모시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국은 당사자 측, 즉 남북 양측이 다 자제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시종일관 한결된 입장입니다. 또 소설 잘 쓰는 우리 언론은 중국이 각척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발언은 북쪽에 무게를 두고 한 거고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이 북한 보고 자제하라고 상당히 압력을 넣은 거다. 정말 소설을 써도요,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추측을 넣어서 기사를 써제끼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사대주의적 근성과 한마디로 갈보 근성은 정말 침을 뱉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쁩니다. 언론이 그렇게 소설을 쓰면 됩니까? 그냥 한 말 그대로 옮겨야죠. 중국은 양측이 자제하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양측이 자제하라면요, 자, 싸움이 나가지고 실컷 맞았는데 내가 너무 맞다 보니까 내가 저놈을 혼자서 당하기도 벅차고 나도 형님 데려와서 저놈 한 대만 좀 패려고 하는데 실컷 맞은 쪽 보고 양측이 자제하라면 맞은 쪽은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깡패 같은 우집에 힘 좀 맨날 힘이나 쓰고 폭력이나 행사하는 놈을 좀 이번에 한 대 손 좀 보려고 형님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깡패 같은 친구하고 옛날에 같이 힘을 합세해서 우리를 패던 그 깡패 큰형님이 둘 다 자제하라 이러면 고마워해야 됩니까? 열이 받아야 됩니까? 그걸 갖다가 북측 보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저는 정말 우리의 뿌리 깊은 사대주의요. 진짜 좀 역겹습니다. 중국은요, 위기가 왔을 때 한국 편 안 듭니다. 자, 자기들이 그렇게 아쉬운 상황이라도 말을 저런 수준에서 합니다. 자,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겁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만약에 미국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한국 혼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려고 일본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면, 자, 우리가 뭘로 지금 여기에서 저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처하고 감당을 하겠습니까? 급하면 미국밖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미국 측 보고 지금 한국군이 유사시에 항공모함이나 전력을 좀 준비시켜 달라고도 이야기하고 온갖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일본이 뭐 집단적 자위권 행사한다 어쩐다 우리한테 이야기했니 안 했니 기분 나쁘고 뭐라 하지만은 급하면 한반도를 도울 미군이 어디서 옵니까? 병참이 어디서 옵니까? 일본 오키나와에서 옵니다. 해병대하고 공군이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6.25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의 주둔에 있던 메가드 사령부, 일본의 아티아 태평양 사령부 있죠. 그 일본에서 부산으로 와가지고 저기 수원 근처로 갔는데 거기에서 북한군 만나자마자 깨져가지고 일단 도망부터 갔죠. 그래가 태평양으로 밀렸지 않습니까? 그냥 북한군 내려왔다니까 캠핑 놓듯이 이 사냥총하고 미군이 이렇게 놀러왔다가 호되게 당해가지고 또 낙동강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자, 일본에 있는 미군이 얼마나 빨리 한국에 도착하느냐가 전쟁이 났을 때 이 북한과 지근거리에 있는 서울을 지켜내느냐는 겁니다. 전쟁 때 서울 뺏겨버리면요, 솔직히 말하면 끝입니다. 이 근처에 2천만 명이 사는데 서울 근처에 서울을 북한에 뺏겨버렸다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후에 전쟁을 해서 다시 회복하거나 어쩌거나 할 수 있겠지만 서울을 뺏긴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경제나 모든 부분이 수십 년간 후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여기 서울에서 누가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 회사나 금융이나 이런 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영종도 공항이 운영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토요일날 쯤에는 정말 토요일날 오후에는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국민들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미군이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북한의 위협만 오로지 대적을 해야 된다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래도 미국이라도 있으니까 북한이 까불다가 미국이 저 무서운 전력으로 몰아치면 혼이 날까봐 쉽게 전쟁을 못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다 조금씩은 있어서 뭐 토요일 날도 놀러 가고 뭐 이 연평도에 들어간 배에 관광객 110명이 타고 들어갔다는 참 한국 분들 진짜 대담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요 주식시장 약간 하락했고 환율 약간 올랐는데 지금 전 세계가 그리스 유럽 변수에서 그 다음에 차이나 쇼크가 왔다고. 북한 변수가 안 났으면 지난 주말에 온 신문이 차이나 쇼크가 왔다, 중국 경제가 붕괴된다가 핵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 변수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죠. 자,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저는 협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어떤 발표를 한다고 남북관계가 급진전 절대 안 됩니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급진전됩니다. 6.15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돈도 주고 원하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급진전됐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도 퇴임 직전에 10월 초에 북한에 갔지만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100% 들어주려고 우리는 뭐 NLL이니 뭐니 양보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비판도 많이 하지만 안 되면 하나만한 협상이 됐죠. 하물며 한국의 보수 정권에서 북한이 원하는 어떤 대로 우리가 해주지 않는데 북한하고의 관계가 진전이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진전이 되려면 우리의 양보와 우리의 퍼주기 두 가지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북한의 양보와 그런 것은 지극히 불명확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하루 만에 괴뢰 조선 뭐 이렇게 해도 대한민국 한번 불러줬다고 감지 덕지 감업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대한민국 언론 상태로는 이번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뢰와 폭격 문제만 가지고 사과 요구하고 재발 방지 요구하고 그게 안 되면 협상을 끝내고 그 협상 없다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꾸 여기에 얹어가지고 복잡하게 끌고 가면 지금 북한이 순순히 이 협상을 끝내줄 것 같습니까? 자기들은 칼자루 잡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한국이 그동안에 우리 무시하고 협상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애를 먹여왔는데 자 이번에 잘 끌어들였다. 북한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포 두 발과 지뢰 하나 이거 가격으로 따지면 돈 얼마겠습니까? 한 돈 1,000만 원으로 한국의 최고 수뇌부를 끌어들였다. 이 협상에서 성공을 시키는 것도 우리고 이 협상을 깨가지고 한국 정부를 코너로 몰거나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게 하는 것도 우리한테 달려있다. 자, 칼자루는 북한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칼자루를 뺏으려면 이번에는 북한의 도발 문제만을 압축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협상 길게 끌지 마십시오.